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철학자들 중에 훈남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조상을 봐서는 훈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 훈남이 드물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귀족으로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란 플라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 국가 출신도 아니고요. 이런 그리스 변경에서 출생해서 자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했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플라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플라톤의 수제자 혹은 애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플라톤의 어떤 철학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거나 그게 아니면 다른 어떤 야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다 의심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플라톤 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플라톤하고 완전히 척을 짓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형이상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 플라톤에 비해서 모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수학했던, 게다가 플라톤의 애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철학을 주장한다라는 건 아마도 아테네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여겨졌을 것이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서 자신이 유년기를 보냈던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그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하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대체 무슨 주장을 했는데 플라톤과 반대의 길을 갔는가? 그의 형이상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얘기하면서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개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원본들의 세계인 이데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적 대상들이 있는 현상계, 이 두 개로 나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데아를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게 플라톤인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왜 굳이 이데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라는 의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감각적인 대상으로 만나는 개별적 사물들은 이게 껍데기나 짝퉁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이 실체 속에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각적 진료,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고요. 감각적 진료를 통해 우리가 이게 보이네, 만져지네, 냄새가 나네, 들리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이 이거는 이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본질 또한 개별적 사물 내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로서의 개별적 사물은 그것을 그것이도록 하는 이념적 형상과 그것을 감각 가능하게 해주는 감각적 진료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감각 가능한 동시에 인식의 대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플라톤 형이상학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이데아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형상과 진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기로 형상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개별적 사물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아, 이건 사과구나, 아, 이건 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인식은 언제나 이 인간의 정신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어떤 사물의 형상이 그 사물 속에 들어앉아 있다가 그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의 정신이 아, 저것은 사과, 저것은 배라고 관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추상적이고 어려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삼각형을 보고 아, 삼각형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건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감각적인 형태를 지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각하는 동시에 삼각형의 본질, 다시 말해 삼각형의 개념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모꼴로 생긴 걸 딱 보고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머릿속에 삼각형의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각의 합이 180도인 도형, 이런 게 머릿속에 함께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하고 달리 감각적인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세계에 적의를 가질 이유가 없죠. 따라서 감각적인 세계를 모방하는 예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톤은 이 모방이, 이데아를 모방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다시 말해 감각세계고, 그걸 또 모방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대상들은 실체고 그 속에는 감각적인 어떤 진료뿐만 있는 게 아니라 형상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상을 우리가 대상을 보고 파악하고 그걸 모방하는 건 전혀 나쁠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 모방, 그리고 모방을 통한 예술에 대한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은 시학입니다. 근데 이 시학은 원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희극에 관한 것, 하나는 비극에 관한 건데, 희극에 관한 것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지금은 비극, 드라마에 관한 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비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극, 드라마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하고 딴 길을 갑니다. 플라톤이 시라고 하는 게 영감, 그리고 영감을 불어 넣어줄 때 접신하는 상태에서 광기가 생기게 되고 결국 시는 영감과 광기의 솟아내 그칠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시는 이게 영감의 솟아이 아니라 시는 모방의 솟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시만 모방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예술의 공통된 본질은 바로 모방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회화와 시음악을 따로, 시음악은 뮤직해, 이 회화 조각은 모방,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던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를 포함한 여러 예술의 본질이 모방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방이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모방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적인 욕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보면 자꾸 따라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인 모방을 통해서 인간은 대상을 인식할 뿐 아니라
대상을 알아보게 되면 즐거움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 뭔가 그 필기구를 손에 쥐게 되면 아무거나 막 그려요. 처음에는 뭐 선도 그리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지지직 그리는데 이게 만 한 3살쯤 되게 되면 사람을 그리게 되죠. 그죠? 사람을 그리게 되는데 실제로 3살짜리 아이들이 그린 사람하고 4살짜리가 그린 사람하고 5살짜리가 그린 사람이 달라요. 만 3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인간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모방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인간을 거의 아메바처럼 그려요. 얼굴하고 얼굴에 팔다리가 붙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리는데 4살짜리는 얼굴, 몸통, 팔다리, 심지어 목도 그려요. 인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방도 더 정확하게 하고 모방된 그 인간 그림이 사람 그림이 또 다른 인식을 재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 5살짜리들이 그린 그림은 이제 이미 막 드레스도 입고 막 왕관도 쓰고 막 이러고 나와요. 이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끝났고 거기에 다른 계급이나 다른 특징까지 부여해서 모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건 공주님을 그린 거네. 아, 이거는 왕을 그린 거네. 기사를 그린 거네. 이런 걸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고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내가 뭘 그린 걸 엄마나 아빠가 알아봐 주면 그 아이는 굉장히 즐거워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모방하고 인식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은 항상 같이 간다 라고 주장하는 게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을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방과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예술가의 측면과 관람자의 측면으로 나눠 볼게요. 만약에 예술가가 이제 꽃을 그렸다, 장미를 그렸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술가가 장미를 모방을 통해서 재현할 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 다시 말해 장미의 형상, 장미의 본질 혹은 장미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재현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걸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그게 뭔지 알고 그리는 게 훨씬 잘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술가가 어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방을 통해 재현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뭘 그린 거구나 라고 모방된 대상을 알아본다는 거죠. 모방된 대상을 관람자가 다시 알아보는 걸 재인식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관람자들이 재현을 통해 얻게 되는 건 사실은 인식, 재인식, 형상, 개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진짜로 그런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구상이 아니라 추상화를 보았다고 해요. 추상화들의 대부분은 제목도 없죠. 무제예요. 뭘 그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추상이니까. 그죠?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그려낸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제목을 보게 되는데 제목조차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 재인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제가 뭐 이렇게 미술 쪽 관련 수업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그 추상, 비구상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추상화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학생을 제가 만나본 적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그 까닭은 제 생각에는 여전히 우리는 예술, 특히 회화 같은 거는 재현, 다시 말해 대상을 모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상을 모방해서 재현을 하는 거는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식, 재인식, 즐거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인간이 예술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모방한다라는 건 당연하고 지적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나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긴 합니다만 아무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모방해야 된다? 사물의 이상화 혹은 이상화된 사물을 모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라마를 예로 들자면, 왜냐하면 시학은 드라마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오늘날 얘기로 하자면 희곡이에요. 연극 상연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근데 고대의 연극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대화체 대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화체 대사를 실제로 이 배우들이 주고받으려 그러면 밀폐된 공간이어야 돼요. 오늘날의 극장처럼. 근데 고대 그리스의 연극을 상연했던 극장은 원형극장, 이렇게 하늘이 뿡 뚫려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대화체의 대사를 주고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때 대사는 코러스가 합니다. 코러스가 무대 아래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이 대사를 읊어요. 여러 명이서 대사를 읊어야 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대사는 언제나 시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그냥 막 읊어대면 되게 지루할 거잖아요. 그래서 운율을 맞추고 뭐 이런 시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리듬이 있고 경쾌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드라마인데, 드라마는 형식은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드라마는 무언가를 모방하는 예술이죠. 뭘 모방할 것이냐? 드라마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예술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훌륭한 인간의 행위를 모방할 때 비로소 좋은 드라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훌륭한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훌륭한 인간의 행위를 잘 모방해야 돼요. 어떻게? 이 인간의 행위라는 건 어떤 경우건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사건들이 하나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일적이고 질서 있게 배열을 해야 한다. 그래서 훌륭한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되 그 모방은 언제나 각각 사건들 사이의 통일과 질서 있는 배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새겨서 본다면, 아, 통일, 질서, 균형, 조화, 이런 얘기 나오는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예술론 다 플라톤하고 반대 길로 가지만 미론에 있어서는 비례, 통일성, 조화, 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 플라톤과 유사한 입장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러한지 잠깐 시학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는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의 내재해 있는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으로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도 인간이 가장 모방을 잘하며 처음에는 모방에 의하여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대하여 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사실은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아주 보기 흉한 동물이나 시신의 모습처럼 실물을 볼 때면 불쾌감만 주는 대상이라도 매우 정확하게 그려놓았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 자, 이 얘기는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고, 그리고 이거 모방 잘 된 것을 통해서 우린 인식, 재인식을 하게 되고 즐거움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가 모방을 할 때는 이상화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걸 매우 정확하게 모방했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어떤 그 인식의 차원에서 지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죠. 자,
계속 읽어보면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봄으로서 배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건 그 사람을 그린 것이구나 하는 식으로 각 사물이 무엇인가를 추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실물을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교라거나 색채라거나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원인에 의하여 쾌감을 느낄 것이다. 자, 그래서 모방으로 우리가 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기교, 색채, 이건 뭐예요? 테크닉에 관한 거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미, 다시 말해 뭐 통일성, 아니면 뭐 조화, 비례, 균형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론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흉측한 동물이나 시체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건 너무 힘들겠죠, 그죠? 하지만 이걸 잘 모방한 그림은 우리한테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흉측한 것을 그린 그림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방하고 어떤 인식의 문제는 항상 결부되어 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이 우리 인간에게 지식 혹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걸 제대로 전달받게 되면 즐거움이 당연히 유발된다 라고 설명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게 모방하고는 중요하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시약 얘기하면 카타르시스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 장식은 작품의 상이한 제부분에 따로따로 삽입된다.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자,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행동을 모방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전까지는 무슨 연극 상연이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시약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정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지기 전에는 끝나야 한다. 일정한 크기.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으로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그 정도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짜여진 어떤 완결된 행동을 이 통일적 그리고 균형 잡히게 잘 구성해서 모방을 해내면 그 결과 사람들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이에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는 다 아시죠?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의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탁이 끔찍했죠. 아빠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운명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 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왕과 왕비가 이렇게 자식을 죽이는 일을 차마 어떻게 흔쾌히 승낙을 하지 못해서 일단 하인이 아니죠, 신하에게 이 아이를 갖다 버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하도 이 어린아이를 죽이진 못하고 그냥 이제 국경 한켠에 아이를 버리고 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옆나라 이제 왕과 왕비 손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굉장히 영리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이제 자라게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다 자라서 또 똑같은 신탁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운명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자신의 부모, 자기를 길러준 부모인데 자기는 이제 이분들이 친부모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누를 끼칠까 걱정이 되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하필이면 길에서 만난 어떤 노인과 시비가 붙어서 노인을 때려 죽이게 되는데 그게 테베의 왕, 자기 친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길을 가다가 테베에 난리가 난 걸 해결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핑크스가 문제를 내는데 사람들이 그걸 풀지 못하면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똑똑한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래서 테베를 구하고 테베를 구한 영웅이 되어서 테베의 관례에 따라 그 비어있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미망인으로 남아있는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오이디푸스는 실제 친어머니인 왕비와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테베에 그 역병이 창궐을 해서 신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다가 또 신탁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악덕에 의한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산길에서 만나서 죽였던 그 노인네 아버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친어머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두 눈을 뽑고 그리스 전역을 거지처럼 떠돌다가 죽게 된다. 뭐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도대체 어디 카타르시스가 있느냐? 심지어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의 존속살인,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걸 다 행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카타르시스? 심지어 연민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운명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갔을 뿐이다. 근데 정말 훌륭한 거는 뭐다? 마지막에 자신이 의도치 않았지만 악행을 저지른 걸 알게 되고 스스로가 자신을 벌하는, 그러니까 눈을 뽑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는, 이게 인간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책임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의 장난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개연성을 갖는다는 거죠. 저게 오이디푸스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보는 사람들은 아니다. 저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오이디푸스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운명에 휘말리게 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연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까 이러고 전전긍긍하던 관람객들은 마지막에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뽑는 장면을 보면서 공포와 충격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연민과 공포가 함께 있어야만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떡해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클라이막스에서 그 모든 게 다 해소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순간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이 울고 하면서 이 쌓여 있었던 어떤 스트레스 덩어리, 감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배출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게 바로 감정의 카타르시스라는 것입니다. 자,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겪게 된 관람객은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주기적으로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훨씬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 못지않게 이 국가 질서를 잘 유지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 시민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훌륭한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개연성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한테 닥친 일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 사람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니까 존속 살해를 하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죄를 두 가지를 다 범한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끔찍한 범죄다라는 걸 드라마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시학의 말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시와 역사, 그러니까 드라마와 역사를 비교하는 부분을 넣습니다. 실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는 달리 역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하고는 별개로 철학적, 형이상학적,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시는 폄하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역사는 폄하하고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는 더 높은 가치를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본인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시의 문제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자꾸 제가 꼬이고 있네요.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시간 순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편성이나 개연성을 갖는다기보다 역사는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을 서술하는 데 그친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아이고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시는 여기서 시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인간에게 일어날 법한 일을 보편적인 방식, 그러니까 개연성이 굉장히 짙은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오이디푸스 왕 같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딨어.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등장인물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드라마가 역사보다 훨씬 보편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철학적이다 라는 건 원래 보편성을 띠면 철학적이다인데 이 철학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안 되는 일은 내 의지로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굉장히 윤리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역사보다는 시를 더 옹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하고는 달리 시인을 옹호하는 입장을 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 운문을 쓰느냐 아니면 산문을 쓰느냐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 누구겠어요? 역사가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즉 시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는 드라마죠, 그죠?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것을 말한다 함은 다시 말해 이러이러한 성질의 인간은 개연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거나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시가
등장인물들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시가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개별적인 것을 말한다 함은 이를테면 알키비아데스는 무엇을 행했는가 또는 무엇을 당했는가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하거나 당한 걸로 끝.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시 혹은 예술 이런 것들은 그것이 보편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더욱 가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플라톤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위쪽에 있는 박스는 형이상학에 관한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박스들은 예술에 관한 혹은 예술의 근간이 되는 모방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플라톤은 이 사람의 형이상학적인 부분의 핵심이 이데아론에 있습니다. 이데아와 현상계는 떨어져 있고 현상계는 이데아의 짝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이데아 필요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감각적 대상은 실체고 이 실체 속에는 형상과 진료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감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 현상계가 이데아의 모방을 통한 짝퉁이다 라고 말하는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모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짝퉁들을 통해서 인식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이미 우리가 모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 속에 형상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상을 모방한다는 건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자질, 다시 말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인식을 바탕으로 한 모방이 잘 이루어지면 그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인식, 재인식을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은 인식행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모방에 대해서도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 예술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인 보편적 속성, 다시 말해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부분들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미를 바라보는 입장이 공통적이다. 거의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를 뭐 이런 수학적 속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밀로스의 비너스 같은 걸 보면 정말 여기 얘기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등신대를 보면 8등신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화로운 인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몸이 약간씩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데 이런 비틀림, 콘트라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비틀림을 통해서 근육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들이 매우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과하지 않게 표현되고 있어서 누가 보아도 이 작품은 아름다움의 전형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반대로 동시대 조각 이런 거 보면 특히 뭐 설치미술 이런 거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치미술들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비례, 조화, 균형, 동일성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시대 미술을 보면서 아름답다, 쾌적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걸 굉장히 좋게 보는 입장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 개념, 그리고 예술은 미를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2000년을 넘게 지속되어 오면서 이게 은연중에 사실 혹은 당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